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 첫 강의로 오늘 시작하게 됐네요. 낯설고 긴장된다. 저 조소개 안 해도 되죠? 네, 예예요. 네,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지가 수업 중에 지 자랑처럼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래요. 자,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게 지난주에 발표했던 1차 커트라인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하얀색으로 된 거는 작년 1차 커트라인이에요. 그리고 재작년 것은 서울 것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거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지역이 거기서 몇 점, 기껏해야 1, 2점 혹은 2, 3점 낮다라고 생각하세요. 18년 시험인 거죠. 18년 시험에 1차 커트라인이 66.67이었어요. 그랬다가 19년 1차 커트라인 봤더니 73.33으로 한 6, 7점 올라갔죠. 그러다가 올해 거 봐요. 거의 10점 올라갔죠.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12점, 10점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갔죠. 커트라인 엄청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요. 갈수록 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공시험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극악의 난이도를 보였던 게 15년도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도 만나겠지만 역학 문제, 통계 문제, 생리학 문제가 그때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 과목이잖아요. 역학, 생리학, 통계 요거 세 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그때 그 세 분야에서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때 커트라인이 정말 낮게 나왔어요. 그랬다가 저 기억에 제가 봤던 16년도에 봤던 그때 서울 커트가 64였어요. 16년도에 64였고 여기가 18년도니까 그 정도 사이쯤 되겠죠. 커트라인이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기출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점점 쉬워져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요. 올해 준비하셔서 보실 내년 시험은 어떨까요? 여기서 갑자기 예년으로 확 돌아가서 뭐 50점대 후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커트라인이 이제 거의 올라갈 대로 올라갔죠. 그죠?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다른 과목의 커트라인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봤어요. 다른 과목들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우리 과목이 단연 가장 높아요. 다른 과목은 봤더니 아직도 60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과목들이야 좀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요 추세를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옛날처럼 그렇게 어려운 극악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는 이제 없어졌어요. 공무원 시험처럼 공무원 시험은 이제 워낙에 경쟁률이 세기도 하지만 뭐 높은 데는 뭐 200대 1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에서 정말 실수 한두 개면 그냥 떨어진대요.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세서. 근데 우리 시험은 한 평균 10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경쟁률이에요. 그렇죠?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쟁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트라인이 위로 치솟았다는 건 이제 선생님들 시험도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시고 다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실수를 안 하고 가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올해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실 때 뭔가 보물찾기처럼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남들 모르는 것을 내가 혼자 알고 가야 내가 합격한다라는 방향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이것들을 내가 문제 안에서 찾아내는지, 내가 실수를 얼마만큼 안 하는지, 그게 아마 큰 가름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올해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수험생의 입장인지를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분들이 혹은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스터디를 하시거나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뭐 알아야 된대, 뭐 봐야 된대.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인지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를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으로 스트레스로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걸 찾아보게 돼 있어요. 찾아보고 이제 영역이 넓어지죠. 하나씩.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로 스터디에서 그렇죠. 스터디 가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15년 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스터디를 가보면 야, 난 이거 아는데 너 이거 알아?
그래놓고 혼자 실컷 떠들죠. 그러면 스터디원 그 얘기를 듣는 스터디원들은 나는 이걸 모르고 있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나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죽고 오죠. 이걸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자신감도 떨어져 버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자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것만 보고 가도 충분해요. 그것은 제가 드리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재작년에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작년에 시험 볼 때도 그랬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친해지라고 했더니 애초에 몰랐던 분들까지 데리고 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제가 알아요. 분량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방향을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다 드리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래놓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엉뚱한 게 나왔어. 그러면 거 봐요.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다 펼쳐줘야 돼. 전부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쵸? 이거 다 갖다 주고 결국 내가 다 봐야 되는 거면 못하러 오셨어요. 가서 혼자 책 다 쌓아놓고 보시면 되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봐야 할 것들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잘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요때 시험 볼 때에도 제 모의고사에서 10월, 11월 2달 동안 만들었던 모의고사에서 18문제가 적중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역학에서 뭐 수치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가나 이런 쪽에서 같은 개념을 묻는 거였는데 뭐 방향이 다른 거나 그런 것들은 빼더라도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적중했다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몇 년간 공부를 하셨던 분이, 다른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셨던 분이 요때 재작년에 저랑 공부하러 와서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그랬어요. 제가 드리는 양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우 적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여놓고 하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 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이 그랬어요. 이것도 벅찬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안에서 찾아내셔야 하고, 또 요즘에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왜 못 찾아내냐면 작년에 시험 1차 시험 보셨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답이 공개된 다음에 공부 안 했던 게 있었냐고. 없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못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순간에 공부했던 것을 여기에 적용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스타일 11가지에 대한 교수 스타일, 이거를 몇 번을 공부했겠어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했겠죠. 그 특징들 몰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상황에서 가면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 수업 상황을 보고 또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보고 오신 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잠깐 미쳤나 보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돌아와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건데 왜 다른 걸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링크의 과제 발달이다. 그런 걸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찾아내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또 공부하시면서 통계 공부하시면서 신뢰도를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놓고 이게 신뢰도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험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넓혀서 발빠르게 돌아다니실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생님 입력하시고 이것을 내가 시험 상황에서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올해 방향 제대로 잡으셔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시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면 홀린다니까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해소되는 건 합격하고 난 다음에나 해소돼요. 그래서
끝없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볍게 그냥 치고 말아야 돼요. 가볍게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은 저것도 공부하나 보다. 그러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네 여튼 저랑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다고 다짐을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자 요거만은 꼭 공부하시면서 지켜주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죠. 개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인강으로 전환해서 밑에 내려가셔서 몇 월 며칠 날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인강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러면 해줄 거예요. 전환해서 꼭 들으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인강을 못 듣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해결을 하세요. 이게 인강이 되게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잖아요. 장점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속도로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좋긴 하지만 정말 단점이고 독이 될 수 있는 건 오늘 일이 있으니까 좀 놔둬 내일 듣지 뭐 이러면 오늘은 4시간을 들어야 되지만 내일은 8시간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인강 수업에 절대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서 들으세요. 대충 들어도 좋으니까 꼭 듣고 가세요. 직강 선생님들도 이왕이면 빠지지 말고 오시고 혹여 빠졌다라고 하면 인강으로 반드시 채워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SNS 하시는 것, 인터넷 사용하시는 것, 또 게임 하시는 거 이거 한 해만 참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한 해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년에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좋은 게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올해 한 해만 참아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올해는 제가 수업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까지는 하셔야 돼요. 몇 월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만 했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1, 2월 수업하시면서는 그러니까 1, 2월에 해야 할 서브노트에 꼭 채워져 있어야 할 내용들 3, 4월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내용들을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진도에 맞춰서 서브노트를 좀 편하게 만들고 가시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혹은 기출문제예요 라고 얘기한 건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문제가 쉬워졌던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계속 돌고 있어요.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시험 문제가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시다가 이건 기출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8개 적중한 건 그거예요. 저도 기출문제 충실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드셔야 얘가 가능해요. 만드시고 나면 얘를 자꾸 반복하셔서 회독수를 늘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봐야 할 것들을 내가 암기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나중에 회독수가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대부분 모의고사 기간이거든요. 모의고사 기간에 누가 뭐 봐야 된대라고 하면 그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외워야 할 것들도 잔뜩 남겨진 상태인데 누가 이것도 봐야 된대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시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회독수 늘리는 방법은 1, 2월부터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1, 2월부터 잡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편해져요. 나중에. 이거 꼭 만드셔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만들고 가셔야 돼요. 안 만드시면 나중에 비교가 안 돼요. 11월 가시면. 그 다음에 실기 준비하시는 거 1차 때부터 하셔야 돼요. 1차 때부터 최소한 조깅은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조깅 하셔서 선생님이 몸이 운동에 준비된 상태의 몸을 갖고 계셔야 돼요. 1차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 그래서 1차 때부터 실기는 다 접고 앉아서 공부만 하시죠. 1년 동안 하고 나면요. 몸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몸이 되죠. 그래서 1차 끝나고 나서 운동 준비하려면 운동에 적응하는 내 몸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신경은 옛날 운동 잘할 때 신경인데 몸이 아닌지라 그러면 부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러닝은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차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토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체조를 제가 같이 체조 지도를 하러 갈 거예요. 이번 주는 18일로 예상하고 있어요. 18일 그 다음 주가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18일 이번 달은 18일이에요. 토요일
이때 체조 연습하러 가는구나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세요?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면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조는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던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체조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꾸준히 하고 가셔야 되고, 수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영장을 계속 다니셔야 돼요. 계속 레슨도 받으셔야 되고 계속 다니셔야 돼요. 다른 건 금방 해요. 구기는 뭐 축구, 농구, 핸드볼 이런 것들은 몸 준비된 다음에 1차 끝나고 나서도 충분해요. 근데 수영, 체조 얘는 안 돼요.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꼭 만들고 계세요. 높이 뛰기 하라고요. 높이 뛰면 되죠. 그럼 내 몸이 가벼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러닝 하고 계시면 충분해요. 이거 같이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차에서 낭패를 안 봐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드렸던 분들이 계시니까 일탈의 욕구가 찾아와요. 분명히 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고, 답답한데, 혹은 뭐 때문에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니까요. 안 찾아오시는, 나는 안 찾아올 건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올 건데, 시험 잘못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시험 보셔야 돼. 행시 보러 가셔야 돼.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 건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이제 일탈의 욕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굳은 다짐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드네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참고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일탈 욕구가 찾아왔을 때 그냥 즐겼어요. 술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어요. 오늘 그냥 먹고 실컷 먹고 오늘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내일 공부하러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그냥 공부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얘를 그냥 이렇게 억누르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럼 그냥 갔다 오세요. 저 그때 공부할 때, 옛날에 15년 전에 공부할 때 여기 학원 지하 독서실에서 매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자리 잡고 공부했거든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지하 좁은 공간에 매일 하루 종일 여기 gat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갈까 생각해 보다가 바다를 좀 보러 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때는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뭐죠? 되게 늦게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대천에 갔어요. 대천에 가서 그냥 혼자 해변을 이렇게 막 걸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변을 쭉 걷고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날이 그때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촥 밀려온 다음에 물이 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백사장이 판판해지잖아요. 이렇게 판판해져 있는데 뭐가 하나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금반지인 거예요. 진짜로. 이게 웬 횡재? 그거 들고 밖에 나가서 여기 역 앞에 금은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거 교환해서 그걸로 차비하고 왔어요. 그 기억이 나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서 얼른 떨치고 오세요. 대신 최대한 빨리.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냥 참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빨리 돌아오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스터디.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스터디도 양면성이 있죠. 도움이 될 수 있게 내가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 하러 가서 만나봤더니 이것도 해야 된대, 이것도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해도 넌 몰라. 그래서 맨날 쭈그리만 돼갖고 오면 차라리 그런 스터디면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터디는 딱 암기 인출 정도만요. 암기 인출하는 것 정도만. 그래서 어느 영역을 정해서 요거 암기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걸로 하자. 그러면 딱 그 수준에서 끝나세요. 그래야 다음 스터디 이후의 것들이 안 생겨나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보진 않았지만 뭐 기출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가볼 수 있어, 이렇게도 가볼 수 있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출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다 해드릴게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만 하고 딱 돌아서서 오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생겨서 치킨집으로 향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하시고 싶으시면 딱 인출 스터디 정도만 하고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실 필요도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들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 속으로 내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잔뜩 흥분되어 있는 상태, 스트레스로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책 잡아봐야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선생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기적으로 해석하세요.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혀서 기분이 나쁘면 그냥 좀 천천히 가라는 뜻인가 보다. 가다가 버스를 놓쳤으면 저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이상한 일을 겪었을 뻔했는데 그거 피해줬나 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차분해져야 돼요. 주변에 이런 저런 일들에 다 신경 쓰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 그 열정도 다 뺏겨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선생님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다 나한테 이롭게 이끌려 가려고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그냥 이기적으로 해석하세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특히 모의고사 기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세요. 모의고사 기간 그다음에 출제 기간 가까워지면 그거 하잖아요.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대, 그분이 뭐 했대, 그러니까 이거 나올 것 같아. 매해 똑같아요. 15년 전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분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강조했대, 그러니까 이거 나온대. 실컷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요, 속으로 그렇죠, 나온다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해야 할 것들만 보고 가면 돼요.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 시간 뺏겨요. 나중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세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시험 준비하시면서 수험생으로서 생활한다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해보니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수험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핸드폰 조금도 낼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합격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죽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렇게 푹 가라앉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자신감 유지하시려면요, 주변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주변에 다 공포하고 다니세요. 나 올해 꼭 합격합니다.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노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면 좀 긍정 마인드 장착하시고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밝게 공부하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감 유지하고 공부하세요. 준비되셨죠? 제가 오늘 날짜로 아마도 올해도 11월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11월 21일 정도, 그 다음 주가 28일인데 나머지가 3일밖에 없어서 올해도 아마 21일쯤이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봤더니 323일 남았더라고요. 323일. 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실 거예요? 10시간씩은 하실 거죠? 네, 그러면 3일 쳐도 3200시간은 공부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잔소리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과목이네요. 교수학습론 시작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 건 안 옮아요. 목소리만 이래요. 자, 교수학습론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 교수이론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교수학습론, 교수이론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체육 교과교육론을 배우는데 어떤 개론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어떤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내년에 가셔서 학교 현장에 가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 되겠구나, 수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험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들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좀 현장에 도입하시면 좋아요 하는 내용들은 좀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하는 요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분량이 적어지는 것도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수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드리는 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1페이지 먼저 보죠. 체육 교수회의예요.
교수는 누구의 입장이죠?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죠. 학습은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는 걸 거고요. 그러면 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교육과정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훅 들어가죠.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 원리가 있어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떠한 원리를 적용시켜야 할지요. 그 5가지 원리예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요. 최소 필요량이 교육과정을 구성한대요. 교육과정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원리인데 옛날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틀이 크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가셔서 사용하실 게 아니고 이건 교육과정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틀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로 한번 다뤘으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최소 필요량의 원리.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집어넣고 하자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지역성의 원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과정들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 그 다음에 시대성의 원리, 이 시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16년도에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뭘 강조했어요? 안전문제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개인의 완성, 사회발전 2가지 모두 다 챙기라는 거고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 발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5개 원리 외우셔야 돼요. 교육과정 구성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겠죠. 교육과정 구성하는 이 전문가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딘가 모여야 되겠죠.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딘가 모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 모이는데 장소를 정해야 되죠. 네. 올해부터는 글씨를 좀 이쁘게 쓰자고 다짐을 했는데 안 돼요. 거기 모이겠죠. 어딘가에 모여야 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개최지. 이걸 시사해줘요. 개최지 시사예요. 그 순서로 외우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 드시다가도 개최지 시사를 떠올리면서 드셔야 돼요. 개는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이러면 금방 해결됐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제가 도와드리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알려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집어넣는 건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봐요. 칠판만 보고 얼른 떠올려요.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체육교육과정의 구성은 의도적이고 유목적적인 인간활동을 전제로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4가지만 쓰래요. 원리 얼른 5개 얘기해요. 청킹만 얘기해요. 개최지 시사 이것만 떠올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식사하시다가 개최지 시사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 개가 뭐더라? 최가 뭐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제가 16년도에 공부할 때 외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쭉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약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떠올라요. 개최지 시사. 그래, 개최지 시사가 있었어. 그러면 바로 보지 마요. 개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개가 뭐더라. 이걸 충분히 고민해요. 밥 먹으면서 그거 좀 고민하면 어때요? 충분히 고민하세요. 고민한 다음에 미치겠어.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이거 안 보면 밥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보세요. 그러면 개가 뭐였는지 고민한 그 순간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개최지사를 놓고 개를 갖고 고민하잖아요. 이 고민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혹은 그냥 바로 입력이 돼요. 근데 개최지시사 개가 뭐였더라? 생각 안 나네. 펼쳐보잖아요. 고민하는 시간 안 갔잖아요. 다음에 또 똑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충분히 고민을 하세요. 생각날 때까지. 그게 훨씬 좋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시험 보러 가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개체지시사라고 옆에다 써놓죠. 걔가 뭐더라? 이러면 죽어요. 죽어요 정말. 잠 못 자요. 아 해도 돼. 19년도 시험을 볼 때 그때 논술형 시험 문제가 있었을 때잖아요. 논술형 시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네퍼가 오웬이 얘기한 체육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요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6가지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시험 제가 1년 동안 그 얘기를 하면서 1년 동안 1년부터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옛날 시험 문제다. 이게 전형적인 옛날 시험 문제예요. 몇 가지 써라. 그래서 쓰면 몇 점씩 이렇게 되게 배점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면 4점이에요. 모르면 0점인 거고. 그래서 옛날 시험, 전형적인 옛날 시험 문제다. 근데 매칠러 수업 모형에 보면 교재에 중요하게 한 부분을 이렇게 다뤄져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비틀어서 낼지 모르니까 우린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상성학 특성교라고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상성학 특성교. 그래서 그때 시험 보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의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본 적이 없는데 뭐 네포와 오웬 이 사람 이름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는 그냥 이 점을 날리고 가야 되는 거다 이 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랬는데 저랑 수업했던 선생님들은 분량은 적었지만 분명히 교재에 있는 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못 쓰냐고 이랬었죠. 제일 안타까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개체지시사를 썼어요. 아니 개체지시사래 상성학 특성교를 썼어요. 상이 뭐더라 성이 뭐더라 이러고 봤대요. 잠 못 자죠. 이게 발생 안 하려면요 선생님이 회독수를 늘리셔야 돼요.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 해결했어요. 그 다음 얘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두 번째 목표의 유형이에요. 학습 목표의 유형. 선생님들 학습 목표 몇 가지 잡아요? 3가지 잡을 거예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잡으실 거예요. 학습 목표 진술하는 것은 좀 이따 뒤쪽에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학습 목표 진술하는 방법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라는 거예요. 학습자들에게 혹은 지도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목표를 수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셔야 할 게 일반 교육학에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GPD 자, 교육학에서 하셨겠지요. 얘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에요. 이건 아이들이 올해 글씨 이쁘게 쓰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밖은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가 근접 발달 영역이죠. 이거 저는 대충 할래요. 왜냐하면 교육학 선생님이 자세히 하실 거니까. 여기는 교사나 우수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얘들이 학습을 성공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하지요. 교육학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그분들에게 문의하세요. 사실 이거 말고 없어요. 더 없어요. 그래서 비계 설정을 해주라는 거.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 이렇게 넣어놨더니 작년 저거에도 나왔었죠. 어디 일반교육학에서 나왔었죠. 네. 학습에 대한 관점을 보면 피아제는 학습과 발달은 분리된 거라고 봐요.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보고요. 사고와 언어는 피아제는 이분들이 극명하게 갈리죠. 언어는 인지발달의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고츠키는요. 언어는 인지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혼잣말, 자기중심 언어 이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이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혼잣말을 하는 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혼잣말을 막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혼잣말을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동을 어떻게 보느냐면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해간다고요.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구조해가고 이러면서 발달해간다라고 보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비계 설정, 타인의 도움 이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보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학습하고 있고 여기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가고, 학습의 방향은 인지 발달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사회문화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에서 내부의 방향으로, 상호작용은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인으로서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발달 단계를 보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요, 감전, 구형 얘기하고 있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봐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단계 있죠. 감전, 구형, 그 단계의 특징들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충분히 보셨을 거고, 간단하게 그 정도 특징만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봐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자, 학습 경험.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체계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링크에 5가지 학습 과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5가지 과제 유형은 정보, 세련, 확장, 적용, 반복,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어요. 정보는 거기에 시작형 과제라고 써주세요. 정보는 시작형 과제. 세련은요, 질적인 향상, 거기 질적 향상에 체크하시면 돼요. 확장은 세련과 비교해 양적인 확장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양적인 확장. 성격 때문에 안 되네요. 글씨 이쁘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적용형은요, 경기에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것. 굳이 경기 상황이 아니어도 돼요. 경기 상황을 가정한 그 다음에 반복, 얘는 반복 숙달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병인가 봐요. 글씨를 이쁘게 쓰려면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적막한 이 순간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네요. 확인이 안 되는 거짓말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글씨는 이뻐 이거죠. 자, 처음에 시작형 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농구 드리블을 가르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농구 드리블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하면,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선생님이 직접 시범도 보여줄 거잖아요. 이런 시범을 보여주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봐요. 얘가 시작형 과제예요. 시범과 설명해주고 내주는 초기 과제, 처음 과제예요. 아직 변형되지 않은 처음 과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리블 시범 보여준 다음에 드리블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드리블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드리블을 해요? 공을 이렇게 손으로 때리죠. 이렇게 땅땅 때려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리지 말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가볍게 밀어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폼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질적인 확장은 폼과 관련된 거예요. 세련된 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지 말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봐, 부드럽게 바운딩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세련형 과제예요. 좀 더 세련된 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 이건 양적인 확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블을 할 때 때로는 낮게 드리블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높게도 드리블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왼손으로도 드리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손으로만 드리블을 이렇게 시키다가 이제 왼손으로도 시키고 번갈아 가면서도 시키고 양쪽으로 확장되었죠. 이건 확장형 과제.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으로도 혹은 번갈아 가면서도 필요한 게 확장형 과제. 적용형 과제는요, 드리블을 지금 얘네들 연습은 드리블 할 때 뭐 하고 있어요? 공하고 나만 있었죠? 이제 이 적용형 과제는 실제 경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수비수가 마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수비수 한 명을 세워놓고 혹은 장애물 하나를 놓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형태로 이렇게 드리블을 해봐. 그러면 적용형 과제. 얘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반복 숙달시키는 것. 얘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세련형인지 확장형인지 요 두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요. 근데 명확한 구분선은 이거예요. 세련형은 세련된 폼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장형은 연습의 형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요 둘의 기준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적용형,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경기에 응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평가하는 상황이에요. 요 두 가지 형태로 응용형은 나타나요. 적용 혹은 응용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구의 언더오버를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더오버를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번갈아 가면서 10회 이상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요. 이러면 이 형태의 과제인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경기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이거 반드시 놔두셔야 돼요. 얘는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얘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서브노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개를 드세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글씨가 너무 작죠? 화면이 혹시 크게 보이나요? 인강 선생님들 피드백 주세요. 글씨가 작은지 큰지요. 다음에 교사들이 제시한 과제를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정에 따라서 바르게 표현한 거 봅시다. 김 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연습한 체스 패스, 바운드 패스, 훅 패스를 경기에서 사용해보자. 단순 얘기예요. 뭐예요? 네, 적용형 과제, 응용형 과제고요. 이 교사, 각자 점프슛 연습을 5회 실시한 다음에 2인 1조가 되어서 친구가 패스하는 공을 받아서 점프슛 해보자. 점프슛 하다가 이제 뭐 하냐면 친구가 던져준 거 받아서 점프슛 하래요. 네, 확장형. 이건 세련된 폼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어려워진 과제인 거죠. 얘는 확장형. 영철아, 지금 시도한 바운드 패스에서 손목과 손가락 스냅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손목과 손가락 좀 더 세련된 폼을 요구하네요. 무슨 과제예요? 세련형 과제. 올해도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오면 대부분 주는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실어놓지 않았으니까 3페이지 봅시다. 2012번 문제 봐요. 농구 스탠딩 슛에 대한 활동 과제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활동 과제 가에서 마의 종류로 옳은 것은 가, 림으로부터 5m 거리의 측면 위치에서 슛을 연습하게 한다. 나, 림으로부터 3m 거리의 다양한 위치에서 슛을 연습하게 한다. 다, 슛 동작의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골밑에서 슛을 연습하게 한다. 골대 정면 3m 지점에서 수비수 한 명을 세워두고 슛을 10회 시도해서 성공 횟수를 확인하게 한다. 무릎, 팔꿈치를 순서대로 펴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슛을 연습하게 한다. 자, 시작형 과제 보이죠? 시작형 과제 어디 있어요? 다에 있죠? 설명과 시범 보인 다음에 골밑에서 슛 연습하게 하는 것. 얘가 시작형 정보 과제일 거고요. 가 봐요 이제. 골밑에서 지금 최초 과제는 골밑 슛 연습하는 거였죠? 그랬다가 림으로부터 5m 거리 측면에서 하래요. 골밑에서 하다가 5m 떨어졌어요. 질적인 확장이에요? 양적인 확장이에요? 네, 양적인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확장형 과제. 나와봐요. 3m 거리의 다양한 위치에서 슛을 연습하게 한대요. 얘는요.
네, 5m는 확장이고 3m는 확장 아니에요? 네, 똑같죠? 얘도 확장형 과제. 다가 시작형일 거고요. 라 봐요. 골대 정면 3m 지점에 수비수를 한 명 세워두고 슛을 10회 시도해서 성공 횟수를 확인하게 하면 얘는요? 네, 적용형 과제. 마, 무릎 팔꿈치를 순서대로 펴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슛을 연습하게 한다. 얘는요? 세련형 과제. 답 찾으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봐요. 과정을 통한 목표 성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아래서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 얘가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도 일반 교육학과 연계된 문제예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교육과정으로 나뉘어요. 표면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조직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교과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람직한 것들을 가르칠 거고요. 교과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배우면 그때 이렇게 학습했다가 혹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학교에 의도가 없어요. 은연중에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교사의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영향도 길게 받아요. 잠재적 교육과정을 저 옛날에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흉내내는 걸 많이 봤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흉내내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것들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 제가 그런 말투를 많이 썼나 봐요.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뭐 얘기하면 뭐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나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조회 시간인가 종례 시간에 얘기하면서 뭐 그런 놈들 알아서 해. 그때 얘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뒤지는 거야 이러더니 애들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했죠. 아, 뒤지는 거야가 좋은 표현 아닌데 내가 자주 쓰나 보다. 그러고요. 그다음 영교육과정 요 부분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출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봐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택성과 배제성으로 나뉘어요. 교육과정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배제성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빼버리는 것 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에 대한 것, 공산주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적으로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같이 벌어서 같이 행복해지면 같이 나누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빼버리는 거죠. 얘가 배제성이에요. 그다음에 선택성. 교육과정에는 있어요. 하지만 교사가 이건 내가 가르치기 좀 그래. 그러니까 교사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배제성은 교육과정에도 없어요. 근데 선택성은 교육과정에 있어요. 하지만 교사 마음대로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 없는 종목이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훌렁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 선택성.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진화와 창조 얘기할 때 종교와 진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때 그만 건들게요. 그다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이에요. 애들의 학습 경험을 누가 선정해줘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거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경험을 하게 할 건지 그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이에요. 첫 번째,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고자 하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 이것이 학생들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시민정의 목표를 모두 통합하고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목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기출문제예요. 이건 선생님들이 제가 청킹을 안 잡아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청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킹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까 그런 것처럼 가지수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지만 얘들은 청킹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킹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생각이 갇혀요. 링크의 5가지 과제 발달은 청킹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갇혀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형태는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이 선정하는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떠올려서 가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이 내년에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이런 형태로 가르쳐야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 하나씩 생각해 보면 다 떠올라요. 애들의 운동 능력 발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 기회 최대한 제공해 줘야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이 애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학습 목표 뭐 있었어요? 시민적 목표 모두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씩. 그러면 네. 청킹 잡지 마요.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문제 풀어요, 이제. 체육 학습 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학습 경험에 필요한 움직임 과제가 계획되어야 한다. 체육 교사가 이런 학습 경험의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4가지 쓰래요. 학습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학생들의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네, 최대한의 연습 시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할 거고, 또 하나는요. 시민적 목표를 모두 다 통합해야 돼요. 이거는 네, 외우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 번 보시면 그냥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동안은 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질문하세요.